정부가 시멘트 운송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는데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을 하며 반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부터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로 인한 사당화를 우려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가나를 상대로 2대3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멀티골을 터뜨린 조규성과 역습의 바람을 몰고 온 이강인의 찬사가 쏟아지는데 포르투갈전에서 2골 이상 이기면 16강 진출에 희망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경찰을 투입해 집결을 막는 건 물론 아예 시위 소식을 접할 수 없도록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운송 개시 명령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파업 시작 엿새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일단은 시멘트 운송업계 2,500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된 만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강대강의 대치가 빚어낸 파열음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 추위 속에서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김연아 기자의 첫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시멘트 업계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끊기면 당장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항만이나 정유업계도 심각한 물류 피해를 입는 만큼 가장 먼저 업무 복귀를 명령한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 업체는 총 201곳, 노동자는 2,500여 명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운수사들은 바로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고 앞서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온 국토부는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실제 운송 거부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물류 정상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양측은 내일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 시멘트 업계에서도 오늘 당장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화물차들은 여전히 멈춰서 있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반 차량이 경찰의 보호하에 가끔씩 오갈 뿐입니다. 찔끔찔끔 시멘트가 출하되긴 하지만 필요한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멈춰서는 레미콘 공장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태의 분수령은 내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다로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멘트 운반 차량이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고 운송에 나섭니다. 화물연대 측의 운송 방해에 대비한 겁니다. 시멘트 긴급 출하에 나선 비노조원 운전기사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엄청 불편하지. 뭐라고 막 난리. 여기 가는 자체도 난리치고 그래요.
업무 개시 명령 첫날인 오늘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의 출하량은 평소의 2에서 3%에 그쳤습니다. 시멘트를 운반 차량에 옮기는 저장고 출하 게이트는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장에서 체감 효과는 아직 느낄 수 없습니다. 일요일에도 이거보다 많이 나가요. 이게 지금 거의 안 나가는 거예요. 시멘트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레미콘 공장도 멈췄습니다. 재고 시멘트마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소진해가지고 어디에서부터는 이제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업무에 복귀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일단. 아마 내일부터는 일정 부분 비조합원은 운송 재개를 하지 않을까. 전국의 시멘트 운반 차량은 3천여 대. 이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3분의 1인 천여 대로 추산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삭발로 정부의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파업의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비노조원 차량에 돌을 던지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여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영남 지역의 파업 상황은 울산의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연대 지도부가 단상에서 삭발을 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울산과 부산, 의왕 물류기지 등 전국 16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만봉쇄 등 총파업 수위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강하고 힘찬 투쟁을 할 것입니다. 항만을 전체 봉쇄하는 투쟁, 반도체를 멈추는 투쟁, 자동차를 멈추는 투쟁까지.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에서는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부산시당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비노조원 화물차 앞유리에 물체를 던진 혐의와 검거 과정에 항의하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물러가세요. 자, 경찰관 접근하세요. 부산경찰은 오늘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과 차량도 압수수색해 지난 26일 비노조원 화물차에 날아든 것과 비슷한 쇠구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관공차 타고 운행하면서 맞은편에 지나가는 그 화물차를 대상으로 물체를 던졌든지 쐈든지. 경북 포항과 경기 의왕,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지에서도 비노전 화물차 파손이나 폭행 등이 잇따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기름 운반 차량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주유소 기름이 곳곳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레미콘 공장 건설 현장으로 이어지는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건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앞두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차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골조 공정이 멈췄는데 한파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지연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부서지는 게 보니까 안 쓰려고 그러죠. 양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건설 현장은 전국 530곳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 여당이 긴급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의 행태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으로 일용직 근로자 2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우려합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원하면서도 과격한 화물연대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전문가 민주노총 보게 될까 봐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당하게 될까 봐. 파업 여파는 실생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동이 났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휘발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기름이 없어서 이거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상태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파업 장기화 조짐에 피해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도 운행 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됩니다. 협상 상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낮부터 협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낮 2시부터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은 지금 이 시간까지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인력 감축 수정안을 두고 노사가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줄인다는 인력 감축안은 약속을 어긴 강제 구조 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 인력 감축 시 지난 9월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 교섭에서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20여 분 만에 결렬됐는데 오늘 공사 측이 기존보다 완화된 계획을 노조 측에 제시하면서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예, 오늘 밤 대화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아침 어떻게 됩니까? 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 측은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체 노선에서 파업을 시작합니다. 공사 측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13,000여 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대체 인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나머지 시간대에는 지하철 운행률이 70%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공사 측은 또 혼잡이 우려되는 지하철역에는 전세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비상수송 대책에 나섰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시내버스의 배차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늘리고 예비차량 277대를 투입해 출근길 시민 불편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현장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도 노조도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부 백대호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입장이 전에 없이 대단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우선 그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수장들은 말씀하신 대로 강경 일변도입니다. 예. 원 장관은 지난 24일엔 검경을 관장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요.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을 대동한 상태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예. 이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국토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여권 내부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6월 협상 당시 국토부가 초반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화물연대 측에 끌려갔고 이런 모습이 결국 이번 집단 행동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는 배경에는 뭐 일종의 정치적 배경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와 여권은 새 정권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화물연대가 집단 행동에 나선 거는요. 일종의 새과시였고 새 정부 길들이기의 성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파업 당시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번만큼은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 국토부는요. 시멘트 출고량이 90에서 95% 정도가 감소해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예상되고 또 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예. 계절적으로 볼 때도 11월이 시멘트 타설 호황기입니다. 더 추워지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시멘트 작업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올해 무역 적자 500억 달러 전망,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우려가 짙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시점에 단체 행동에 나섰다. 또 다들 힘을 합쳐야 될 때인데 오히려 대놓고 역주행에 나섰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새 정부 길들이기 측면이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예, 우선 정유와 철강 운송업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최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당장 다음 주가 되면요, 품절 주유소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까지 전해지는 등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 셈인데 걱정이죠. 화물연대로서도 그러나 당장 물러서기는 쉽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당장은 명분상으로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 2차 교섭이 예정돼 있는데요.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민주노총 계열의 파업이 속속 예정된 만큼 초반에 정부 측에 밀리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예,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관계자들의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노동계가 단체 행동으로 새 과시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예. 정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간표를 감안해 보면요. 결국에는 업무 개시 명령 불복에 따른 처벌이 시작되는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또 토요일 노동계 총궐기 분위기가 결국 장기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에 정부는 동조성 파업이 잇따라 열리기 전에 업무 개시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내리고 또 무관용 원칙과 범법행위 처벌 등을 통해서 동력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강경 대응합니다만 일단 노동계도 이제 여론의 동향도 잘 살펴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의 의미는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24일과 25일 연이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 소환 나흘 만에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월북 결론을 내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표류 가능성이 담긴 첩보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회의 직후 군사정보체계 밈스에서 관련 첩보 60건이 삭제됐고 국정원도 관련 정보 46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 중입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인데 서 전 실장 신병이 확보되면 또 다른 윗선인 박 전 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지사 당시에 경기도와 쌍방울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대북 사업에 앞장섰던 아태엽 안모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의 대북 사업의 대가로 5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왜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당시 이 지사의 역할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방울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와 대북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모 씨. 그때 회장이 있어요. 쌍방울로 그 배려를 의해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실을 교수님께 해줬어요. 검찰은 안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씨는 2019년 1월 국내에서 50만 달러를 몰래 반출해 북한 인사인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회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2018년 11월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고 이 가운데 8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아태업 자금 가운데 총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횡령한 돈 가운데 940만 원으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쌍방울 계열사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이 시기 북한과 단천 광물 개발을 협의하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약 640만 달러를 송금한 의혹에 안 씨가 연루된 정황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내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법정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장관 문제로 감정이 상한 여야의 대화는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국회 상황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소 회의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한참 분주해야 할 회의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후 늦게 간신히 회의가 열렸지만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부 주요 예산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 삭감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거나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내일로 예고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와 함께 여야가 함께한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합니다. 해임 건의안을 하겠다는 말은 결국 예산안 법정 기간을 넘기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에선 국정조사 보이콧 방안까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여당 반발에도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 제출과 별도로 탄핵 소추안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 소추안이든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여야가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하면서 작년에 이어 다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내 균열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이재명계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당이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뭘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국회 회의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당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윤영찬,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사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처럼 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까지 방어하다간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토론회에선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의원들이 매 순간 참 스스로 비겁하고 존잘한 그런 결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원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말 앞두고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서른 의원은 이 대표 퇴진을 처음으로 공개 주장했습니다. 내가 혼자 싸워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궤도에 오를 경우 퇴진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제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서만 10,000명 넘는 시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6강 진출을 향한 희망의 끈은 오는 금요일 다시 이어집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가나전이 열린 어젯밤 광화문 광장. 늦은 시간 비바람까지 불었지만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우비에 핫팩까지 들고 모인 시민 약 3,000명은 대형 전광판을 지켜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날씨도 쌀쌀했지만 우비와 붉은 악마 머리띠로 무장한 12번째 태극 전사들의 열정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술집과 음식점 등에도 3, 4, 5 모여 대표팀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제 가슴속에 우리 태극 전사들이 뛰고 있습니다. 전반전 가나에게 2골을 내준 뒤에도 목청노와 대표팀을 응원했고 후반 조규성의 연속골이 터지자 광장은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운 한 점 차 패배. 축구 팬들은 아직도 경기가 남았다며 16강 진출을 향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벤투 감독님이 항의하시는데 그거 보고 되게 진심이었구나. 근데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열리는 포르투갈전에도 거리 응원은 이어집니다. 화이팅!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퇴근길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데 이어서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면서 본격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지은 기자, 지금 거리가 한산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현재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중무장한 채 퇴근길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엔 서울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추워져서 저녁 8시부터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 영하 1도, 강원도 철원은 영상 1도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더 추워진다면서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15도 가까이 더 떨어지면서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 등지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호남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7cm가 넘는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는 모레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 등 강원 내륙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9도를 기록하겠는데요. 서울은 내일부터 지하철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두꺼운 외투와 보온용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째입니다. 한 달 사이 우리는 거리 응원을 앞두고 인파 관리에 나설 정도로 안전한 사회로 거듭났습니다. 158명의 숭고한 목숨이 일깨워준 것이기도 합니다. 참사 현장에는 여전히 이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진다는데 이 사고 책임 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의 역할을 맡은 경찰청 특수본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안윤경 기자가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사 현장으로 향하는 이태원역 안팎에 추모 쪽지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역 앞 추모 공간에도 국화꽃과 추모글이 가득합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됐지만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입니다. 두 차례 현장 감식을 거친 뒤 이곳은 지난 11일부터 통제가 해제됐고 지금은 이곳 벽까지 빼곡하게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또 보니까 참 현실인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이 좀 착잡한. 주변 상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문을 열었지만은 젊은 애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책임자 처벌 등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관할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위증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하지만 경찰 무전 기록엔 참사 발생 4분 만인 오후 10시 19분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언급하는 현장 보고와 10시 36분 이 전 서장이 가용 인력 전부를 보내라고 지시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때 참사 발생을 알고도 제대로 구호 조치를 못한 걸로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자폐와 같은 발달 장애인을 둔 가족은 평생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정부가 발달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최중증의 경우에는 24시간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차정승 기자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칫솔을 가져오자 29살 발달 장애인 아들은 가만히 입을 벌립니다. 이를 한번 더 닦을까요? 전국의 발달 장애인은 25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22.5%는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호자에게 의지합니다. 가족 모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9월 발달 장애인 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선 59.8%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며 그 이유로 평생 돌봐야 하는 부담감을 들었습니다. 차 사고를 당할 뻔 이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위나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서 뭐 다치게 하는 경우. 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정부는 복지시설에서 돌봐주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늘리고 최중증의 경우엔 24시간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에 대하여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1%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갈 길이 멀다는 반응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본인이 자녀가 최중증일까 아닐까에 또 노심초사하실 것 같고요.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가 자식 가진 부모에게 얼마나 민감하고 폭발성이 큰 문제인지 익히 아실 겁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고 항고도 기각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검찰이 재항고를 받아들여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 병가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병가 연장을 위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고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이 사건이 고발됐고 당직 사병이 휴가 미복귀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검찰은 뒤늦게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기록 확보하셨습니까? 하지만 8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6월 고발인의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항고가 접수됐고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대검 수뇌부의 보강 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핵심 참고인의 이 진술이 좀 번복됩니다. 그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완서 지시를 내렸고 장관이 휴가 청탁을 지시한 정황이 있었지만 직접 청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재수사를 맡게 된 동부지검 형사 3부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던 당직 사병의 증언 등을 토대로 휴가 관련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추 전 장관의 전화가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볼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중국의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장경찰을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확산을 막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 세계의 연대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거리를 막아섰고 경찰들이 군중을 해산시킵니다. 항의하는 남성은 거칠게 제압합니다.
백주대낮에 강제 연행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가 제2의天安문 사태로 번질 걸 우려한 중국이 무력 통제에 돌입했습니다. 인터넷 여론도 차단했습니다. 시위 장소를 검색하면 엉뚱한 게시물이 뜨도록 중국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길거리에선 시민들 휴대폰까지 검열합니다. 그만큼 이번 시위는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맞닥뜨린 첫 시험대라 할 만큼 이례적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단체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면 먹고 살기 위한 문제예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연대 시위는 이미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폭력 진압 조짐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We're watching this closely, as you might expect we would. And again, we continue to stand up and support the right of peaceful protest. 중국은 저소득층 지원금 등 민심 달래기용 지원책들을 제시하면서도 자유는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무런 구호도 적지 않은 중국의 백지 시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989년 중국 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天安문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처럼 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아무것도 적지 않은 A4 용지를 들고서 시위를 해서 백지혁명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의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인데요. 발단은 지난 24일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였습니다. 예.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지난 8월부터 이어진 봉쇄령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지고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중국인들이 공분하기 시작했고 우르무치를 시작으로 이 봉쇄령을 겪었던 우한,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외신들은 1989년天安문 사태 이후 중국 본토에서 처음 나타난 통일된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은 이럴 때 보통 통제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과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 특정 집단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면 모두가 겪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통제가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당대회가 끝나면 방역 조치가 좀 풀어지겠지 했는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봉쇄를 강화하자 이 반발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 때문에 더 화가 났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 없이 축구 경기를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CCTV가 화면 편집이라는 꼼수까지 썼는데요. 예. 이 왼쪽이 피파 공식 영상, 오른쪽이 중국 CCTV 영상입니다. 이 관중석이 나오는 순간 CCTV는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만큼 중국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4년임이 확정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중국 정부의 단속 강도도 더 셀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 별의별 묘수가 다 나오는데요. 이 칭화대 학생들이 든 종이를 보시죠. 프리드먼 방정식인데요. 자유를 달라는 프리더맨과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한 겁니다. 우주의 확장 논리를 담은 방정식처럼 시위가 더 커질 거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열을 뜻하는 숫자 404를 이렇게 마스크에 적기도 하고 또 역설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공산당 노래를 불러서 단속을 피하기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중국에서 시위를 하려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장난스럽고 독창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 정부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곧바로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백신 접종률이 높고 또 의료 체계가 잘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둘 다 어렵습니다. 오늘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조치에도 방역 완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노년층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또 지방 정부의 과도한 봉쇄 조치는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의 괴리를 설명을 하면서 완화 정책 쪽으로 조금 방향을 다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위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다시 중국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긴 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차 접수 때는 흥행에 실패했는데 금융당국이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면서 신청자가 크게 몰렸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가입 문턱이 낮아진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겁니다. 해당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 조건이 완화된 지난 7일부터 15영업일 동안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은 3조 7천억 원 상당. 지난 1차 접수 때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신청이 몰렸습니다. 금리는 기존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 요건의 문은 크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 상한선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어지는 금리 상승세도 관심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다만 당초 예상 규모인 25조 원을 채우려면 신청 기한인 연말까지 18조 원 정도가 더 소진돼야 하는 상황. 그래서 흥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금융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내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다음 달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이라 불리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언제든 용암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하와이는 도로를 폐쇄하고 대피소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용암을 따라 생긴 연기와 화산재로 거대한 구름도 만들어졌습니다. It was a surprise. We knew that it was coming, but not now. 현지 시간 27일 미국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에서 세계 최대 활화산인 마우나로아가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화산이 활동했던 1984년 이후 약 38년 만입니다. 해발 4,170m에서 분출된 용암은 백두산 천지와 같은 분화구인 칼데라에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 주변 마을로 흘러내릴 수 있어 하와이 주정부는 도로를 폐쇄하고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산주의보를 경보로 올리고 화산재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Lava flows are not threatening any downslope communities at this time, and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eruption will remain in the northeast rift zone. 마우나로아에선 최근 수차례 지진이 감지돼 폭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마우나로아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해 가옥 700채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umberto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보면 중세 수도원 도서관에 들어간 젊은 수련사가 감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책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속삭임, 만들고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남는 비밀의 보고였습니다. 그 독백은 바로 작가 에코의 독백이기도 했습니다. 에코는 책 5만 권을 지녔던 장서가이자 독서광이었습니다. 집 서재에 들어선 그가 미로 같은 책장 사이를 몇 번이나 돌고 돌아 찾던 책을 집어듭니다. 그는 책에서 섭렵한 방대한 지식들로 스스로를 채운 인간 도서관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닌 것을 모두 버려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책더미 속에서 죽겠다고 했죠. 한국인에게 한국을 깨우쳐준 기자 이규태의 집 지하실은 15,000권의 책이 꽉 들어찬 한국학 벙커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뜨기 앞서 저 책들을 누군가 활용해줘야 할 텐데라며 애를 태웠답니다. 그가 남긴 책 중의 절반, 7,000여 권은
모교, 연세대가 이규태 문고를 꾸려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알면 서운해할 일이지만 요즘 책이 겪는 순환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를 일이죠.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평생 책을 가까이 해온 애서가들이 책을 처리하느라 쩔쩔 맨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들이 더는 책을 둘 곳이 없어서 기증받는 책을 발간된 지 5년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전국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책도 165만 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헌책방도 손님이 크게 줄자 헌책도 가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책의 요람이었던 청계천 헌책방 그리만 해도 20여 년 전 100곳을 넘던 게 이제는 17곳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독서 인구가 갈수록 주는 데다 그나마 전자책과 오디오북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의 CEO 베이조스가 책은 죽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화할 뿐이라고 한 게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매끈한 디지털이 영원히 흉내내지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책장이 접히고 밑줄 치고 메모하고 갈피엔 클로버 눌린 자국, 표지엔 세월의 바랜 흔적, 그리고 쿰쿰한 책 냄새. 책에는 책장을 넘기며 울고 웃고 가슴 뛰던 그때 그 삶의 체온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 책을 차마 어떻게 종이 쓰레기로 배출할 수가 있을까요? 저 역시 이사할 때마다 한 무더기씩 책을 내다 버리는 게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한 해의 끝을 바라보면서 뭔가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책이 포함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종이책은 영원하다고 단언했던 움베르토 에코를 믿고서 말이죠. 11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책에서 길을 찾다 였습니다. 내일은 롱패딩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보다 16도가 더 낮아지겠고요. 종일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금요일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청주와 대전이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는데요. 호남 서부 지역에는 최고 5cm, 충남 지역에는 최고 3cm가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바다의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